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규 강의를 중단했다가, 이제 먼저 달에 도로를 강의를 시작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농지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조금 좀 이게 아주 11월 초에 이제 즐거워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현장 답사를 한 번씩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를 가기 위해서 제가 스타리아를 샀어요. 9인승으로. 준비해 놓고, 이제 7월 달에 뽑아서 이제 8월 달부터 현장 답사를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돼서 이제 두 번씩 다 백신 맞고 나면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1월 18일 날 이제 현장 답사 갈 걸 다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요소수가 분지돼. 아, 아니, 그 요소수가 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 짜증이 나는 게 뉴스에서 요소수가 분기가 됐다면서 매점 매석을 금한데, 아니, 매점 매석 금하면 요소수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동차가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빨리 어디서라도 수입을 해서 옛날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빨리 열겠다. 그러니까 2, 3개월 분을 부축하고 있는 분은 옆에 동료들에게 같이 줘서 그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 이내에 어떤 식으로라도 수입을 해서 예전 가격,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예전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십시오. 이게 정부의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매점 매석하는 사람 잡아놓겠대. 아니, 그럼 어떡하자니? 그럼 매점 매석 안 하고 지금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모르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는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전세 대출을 안 해준대. 그럼 전세 대출 안 해주면 결국 반전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해야지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집값이 잡힙니까? 좀 이상해. 이 잘못하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정치 얘기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정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이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나오면서 내가 오늘 18일 날 현장 답사를 가야 되는 거를 요소수가 없대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방향도 결정을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있는데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농지를 사면 범죄 행위예요.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농지 샀다고 국회의원 사퇴했대. 아니 농지 사는 게 범죄예요? 농지 사는 게 범죄 행위입니까? 농지법을 어기는 게 범죄죠. 그런데 이 농지법이라는 게 워낙에 복잡해갖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워낙에 복잡합니다. 이 농지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농지에 대한 것은 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왜 농지법이 이렇게 복잡하게끔 돼 있는가 이런 걸 원천적으로부터 한번 따져서 우리가 정확하게 농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법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므로 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데 내가 농지를 샀는데 농지법을 모르다 보니까 농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은.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에 관한 법률은 제가 100가지가 넘는다. 이게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농지는 살 때도 문제가 되고 사놓고 보유했을 때도 문제가 됐고 내가 농지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파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소유할 때부터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부터 팔을 때까지 전부 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잠깐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범죄자가 된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사놓고가 문제 아니라 사놓고도 사용하는 것부터 세금 내면서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팔 때까지 전부 다 농지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에 관한 법률은 1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다 알고 우리가 사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울까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옛날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45년도에 저희들이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한에는 이승만 정부, 북한에는 김일성 정부가 각자 들어섰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땅을 몰수를 하죠. 몰수를 해서 그걸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다 보니까 공산주의처럼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귀족들은 많은 땅을 물려받아서 귀족의 자식들은 소작농을 해서 일반 서민들이 농사를 일을 하고 소작농을 해서 먹고 사는 게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일평생을. 그러니까 이런 소작농 제도를 없애자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집어는 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이런 얘기. 따라서 제일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에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말고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농지법의 역사를 알면은 농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농지법의 역사부터 보자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면은 북한은 46년도에 무상몰수를 했죠. 북한은 남한은 무상몰수를 한 것이 아니라 농지를 정부가 유상으로 강제 매수해. 여기 강제 매수해. 강제로 한 겁니다. 농지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의 농지를 강제로 맹수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어떻게 한다? 유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땅은 전부 다 몰수를 했는데 남한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는 내버려뒀고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으로 옛날부터 대대적으로 많은 땅을 갖고 온 것을 그걸 어떤다? 몰수를 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어떤다? 뺏어서 실질적으로 소작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이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5년 동안의 채권으로 나눠준 겁니다. 채권을 주고 국가에서 빚을 진 거죠. 채권을 주고 그냥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땅에 지주들의 땅을 어떻게 갖고 와서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도 기양 무상 분배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소작농을 합니다. 국가와 5대5로. 그래서 5년 동안 소작농을 해서 반씩을 주고 나면은 5년 후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지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농지개혁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농지법이 가장 복잡하게 시작이 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 농지만 공산주의 국가식으로 운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그 국회의원들이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이 194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보면은 제1조 농지개혁법 해갖고 이제 이 농지법의 시조입니다. 농지법의 시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1949년도에 농지개혁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량을 증진한 국민 균형의 발전을 기함으로 한다. 이 1950년도면은 6.25 발언하기 직전이거든요. 3월 달이니까. 직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장도 하나도 없고 남한에 무슨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농지란,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에 적용을 받는 땅이란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50년도에 그 10월 달인가 지적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 일제의 이제 천황령으로 해서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가 만드는 지적법은 언제냐면 50년도에 부산에 피난 가서 만들었어요. 피난 가서 지적법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처럼 뭐 취득세, 소득세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국가는 돈이 한 개도 없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겠는데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건 재산세밖에 없거든요. 그 재산세를 1000평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00평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더 많이 걷어야 돼? 저렇게 잘못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이분은 산으로 10,000평이고 이분은 대지로 1,000평이야. 그러니까 평수로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땅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때 피난을 가서 이 지적법이라는 걸 만들 지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목에 의해서 지목을 어디서 만들면 세무서에서 만들어서 세무서에서 그 땅 주인을 찾아가고 세금 매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이 지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제시대에 있던 그 지적 목록에 의해서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농가라 하면 이게 경우가 있고, 자, 5절 보십니다.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좌의 농지는 법규 규정에 의해 정부가 매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그 보면은 그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라든지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농지라든지 주인이 없는 농지였죠. 이런 농지는 국가에서 어떤다? 귀속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겁니다.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농지를 전부 다 국가에서 매수했지 않습니까? 매수한 걸 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다가 나눠주겠느냐 하는데 그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구당 총 면적을 3정보를 초과를 못한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독점해서 가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 금액은 다음에 이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년 동안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소작농을 했죠. 그렇다고 농지를 무조건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을 농사를 짓는 것에 만큼을 5대5로 소작농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인하게끔 하고 농지는 부대받은 농가의 대표자의 명으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서 좌이행위를 제한한다. 내가 보면 분배받은 농지를 매매하거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런 건 하고 설정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거는 어떤다? 못하게끔 하고 일단은 5년 동안은 무조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도록 하고 그걸 팔지도 못하게 하고 설정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던 것이 이게 농지개혁법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이 농지개혁법은 그 당시에는 딱 맞는 법이었어요. 가장 제가 그 법을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산한 쌀을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끔 했고 국가에서 전부 다 사들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만 내비를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다? 쌀을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시 가격으로 팔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 매수 절차가 있죠? 지금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그게 누가 한 사람이 쌀을 가지고 독식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쌀은 전부 다가 국가에서 매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올리지 않았지만은 이 제일 처음에 농지개혁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산업 환경이 변하면 법률도 변한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62년도에인가 쿠데타를 일으키셨죠? 혁명이라고 하든지 쿠데타라고 하든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정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만드는 다음에 그대로 농지개혁법이 그대로 쭉 내려왔다가 1973년도에 들어서서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든다? 하게끔 됩니다. 1973년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분식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분식의 날? 이게 쌀이 모자라니까 분식약도 먹자 이렇게 했고 제가 72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그 제가 군에 가서 매월 토요일 날에는 라면 끓이는 데 가서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통일벼라는 거 혹시 아세요? 통일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박정희 정부 때에 그 인구는 전쟁이 끝나고 엄청나게 늘어가는데 먹을 양식이 부족한 시대가 이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농지개혁법을 없애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끔 된 겁니다. 1973년도 1월 1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농지를 다른 땅으로 든다?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농지계획법 때의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허가로 농지에다 집을 지어도 범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살 것도 갈 것도 없는 곳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에다가 내가 뭐 집을 지었는 걸 가지고 그걸 범죄 행위라고 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73년도 들어서서는 정부에서 뭐냐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외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한다?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농지는 아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체 농비 조성비를 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의 이 농지 이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어 놓고 절대 농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못한답니다. 절대 농지는 그 대신에 절대 농지를 만약에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다가 농지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상대 농지와 절대 농지가 있는데 상대 농지를 가지고 전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언제? 절대 농지. 그럼 절대 농지는 언제 정도 하냐면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질 때 거기에 농지가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다른 곳에다가 지금 농지를 없애는 것만큼 대체해서 농지를 만들게끔 하고 그 농지를 만드는 거에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농지개혁법이 아니라 개척이라고 그러죠. 개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농지를 개간하게끔 만듭니다. 더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근데 그때 들어간 돈을 어떤다? 걷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부정과 이념판이 있을 수 없는데 1981년도면 누가 대통령이었었죠?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두환 대통령 때에 농어촌 공사를 만들게끔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를 만들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농어촌 공사를 지원해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무조건 농지를 전용하면 전부 다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뀌게끔 돼요. 81년도에 바뀌게끔 돼요. 81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농지 전용하는 비용을 좀 받지 않습니까? 받은 돈을 전부 다 주는데 농어촌 공사에다 지원을 해줘갖고 농어촌 공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엄청 지금도 보면은 공시지가의 30%고 상한가가 5만 원이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보니까 평당 1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땅값은 저기 농지값은 1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느 농지는 16만 5천 원 내야 된다니까 엄청난 돈이죠 보면. 이런 돈을 다 걷는 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게끔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 돈을 만들어서 1981년도에 전두환 정부에서 농어촌 공사를 만들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돈을 안 냈다는 말씀.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절대 농지는 돈을 받았고 상대 농지는 안 받았다는 거죠. 돈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절대 농지는 맨 처음에 절대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대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일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졌을 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지금 보면 아까 이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도에 만들어졌죠. 73년도에는 농지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73년 이제 농지개혁법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현재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갖고 농지증을 발급한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농지증에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반려증을 해준다는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모든 농지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었을 때는 지금 농지증을 안 주고 원상복구시켜라.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내가 농지증을 띄려고 할 때에 이것이 반려증이냐 건물 허물이냐 해야 되는 것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보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서 있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 때에 집을 지은 거니까 불법 행위가 아니고 1973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었으면 그 불법 행위다. 범죄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된 것 1973년 1월 1일 이후서부터는 모든 땅을 농지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 그때 생겼다는 겁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는 반드시 경작해야 된다. 경작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 얘기죠.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여윳돈 좀 있어가지고 농지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장한테 가서 그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이사 갔으니까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장이 나한테 이렇게 보더니 농사 안 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도장 찍어줬어요. 그래서 샀어. 근데 거기가 이제 논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글로 가서 서울로 지금 이렇게 강의하러 다녔잖아요. 그때도. 하루는 제가 강의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내가 이번에 분명히 몇 달 전에 산 논인데 누가 와서 거기서 그런다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 그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니까 이상하다. 내가 나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그 모내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은 논 바깥에서 이렇게 지켜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아저씨 누구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논 주인이 어떠니? 그래요? 논 주인이세요? 그래요? 예, 근데 아저씨 어디서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어느 사람들이 저기 살지, 저 집이 우리 집이야. 근데 이 동네 사세요? 예. 이 동네에 사신다니까 제가 좀 봐드리겠는데요. 아저씨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음 주에 오셔서 이 농사 진 거를 인수인계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농지를 어떤다? 팔라고 매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매수 명령 내릴 때까지 이행강제미금이 나옵니다. 저는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범죄 행위인지 몰랐다니까.
내가 논밭 갖고 있는데 내가 저기 뭐야 농사를 안 지면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때서야 제가 알고 그 다음날 어떤다? 찾아갔더니 계산서 해갖고 모내기 얼마 뭐 얼마 하고 60 얼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60 얼마 내고 내가 모내기를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그 기르고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농지 강의를 하지 않고 경매 강의만 했었고 토지 개발 강의를 했을 때 이거 몰랐는데 제가 이걸 쭉 강의를 하고 농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법이 그때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를 쉬게 하지 않고 쉬는 농지가 있으면 어떤다? 그대로 어떤다?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농사를 짓게끔 다른 사람 시켜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고 농지 주인한테다가는 이 농지 팔아라. 이렇게 명령서가 나갈 수 있게끔 법이 돼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농립계획서 나 이사를 가서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했었기 때문에 내가 없었는데 그러기 전에는 살 수 없었다는 건 몰랐어요. 나는 그냥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세종시에 논가 사서 갖고 있다가 뭐 국회의원 그만뒀다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사신 분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를 과거분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거기 가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고 지금 보면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합법적으로 빌려줬으면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뭐 그게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지를 산 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졌다든지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 LH에 있는 애들이 그걸 얻는다? 팔기 위해서 수용당한다니까 비싸게 팔기 위해서 어디 간다? 정보를 알아낸 것이 범죄지 농지 산 것 자체가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를 알아낸 거야? 정보를 얻는다? 빼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법이 쭉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이 FTA라고 그러죠. FTA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 수익이 안 나오는 농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농지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도 범죄 행위로 보지를 않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를 지목이 전답과선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농사를 지라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를 손해를 보는 일을 국가에서 강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못 드러나면 경사도가 15도 이상 됐다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 수로가 없어서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인데 전답 과소된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게끔 하는 것이 뭐야?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1973년도 1월 1일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3조 농지 전용의 제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어떤다? 사용하지 못하게끔 농지를 전용을 제한하게끔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이나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서 전답 과수원의 지목에만 적용되는 법규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은 내 마음대로 다른 목적으로 전혀 해야 못해요. 해야 못해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해갖고 내가 전답 과수원 말고 다 어떤 지목이든지 현재의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답 과수원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임야는 살인법 적용 뭐 잡종지를 모를 쓴다든가 모를 쓴다라고 그냥 그대로 쓰고 그냥 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자동으로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반드시 뭐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지목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9조 사유농지의 지목 변환,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환하지 못한다. 제13조 경작자의 지정,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는 직접 지정을 해서 농사를 지을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8년도)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농지를 고시를 해왔고 다년생 식물 재배 금지를 하게끔 됩니다. 전 답에는 다년생, 지금은 목초나 잔디나 뭐 이런 거를 심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걸 심으면 안 되게끔 된다. 다년생 식물은 못 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뭐냐면 농지 카드 및 농지 원부 작성 비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으로 얘기하는 농지 원부라는 얘기인데 농지 원부가 뭔지 아세요?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다 하고 막 적어놓는 거니까 그 각 구청이나 면에 있는 읍 담당자들이 어느 농지는 누가 농사를 짓고 어느 농지는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관리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땅마다 농지마다 농지 원부를 만들어서 이 농지는 누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농지 카드라 농지 원부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카드가 뭔가요? 그러니까 농지 카드를 만들어서 농지 번지수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몇 번지고 지목이 뭐고 뭐를 심었고 누가 주인이 됐고 이런 걸 만들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농지에 대한 카드를 만들게끔 하고 법이 이때 78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러니. 지금 그럼 저 다년당 식물의 재배 금지는 지금 풀렸습니까? 지금 풀렸죠. 정사-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때 얘기고 다시 94년도에 이제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풀리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농지법이 워낙에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는 옛날서부터 무슨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농지법의 역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1년도입니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1981년도가 누구 때라고 했죠? 전단 정부 때입니다. 농수산부 장관헌법 4조 사항 규정에 의해 농지에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는 자에게 대해 농지 전용의 허가를 할 때는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조성비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다시 바뀐 겁니다. 81년도에 바뀐 겁니다, 이게. 아까 왜 바뀌었다 그랬죠? 농어촌공사를 만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런 농어촌공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 어떤다?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걸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는,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지목이 뭘로 돼 있어? 전으로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건물이 있죠. 정식,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말고 정식 건물 허가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허가가 났는데, 농지를 73년도 이후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겠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고 81년도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으십시오. 제가 가서 그 수강생한테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사실상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서 다른 데 매도하십시오.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갔어요.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지목을 전으로 바꾸려고 했더니요.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하는데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지목을 대로 그렇죠.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게 이미 낸 거 아니에요? 자,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돈을 내라 그래서 지목을 바꿀 때 돈을 내라 그랬어. 그러면 지목을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나면은 그 지목을 변경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전용 비용을 냈겠죠. 그렇죠. 근데 지목을 바꾸는 거는 내가 6개월 후에 바꿀 수도 있고 1년 후에 바꿀 수도 있고 2년 후에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먼저 돈을 내고 또 내야 돼? 안 내도 돼? 근데 가서 돈 내고 와요. 아니, 내 강의를 들으라고 10만 원이라고는 비싸다고 안 들으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니까 내야 되나 보다고 몇백만 금방 내고 와요. 그러면 내 강의를 듣고, 아니, 나는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니라 지목 변경하라고 하러 왔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지목 변경하는데, 지목 변경하는데 돈 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지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 왜? 10만 원이 아깝다고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셨습니까? 네. 전용비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내는 것이 지목 변경할 때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이 나면 그때 가서 지목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목 변경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날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20일 후에 할 수도 있어요. 지적법에 보면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0일이 지나고 70일에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없어. 지적법에. 그러니까 1년 있다가 하든지 5년 있다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근데 저 조성비의 납입을 허가의 조건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허가증을 찾으러 가면 농지전용 비용 내야지 허가증을 줘. 허가증 농지전용비 안 내면 허가증을 안 줘. 허가는 나긴 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요. 만약에 이제 판별이 생겼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절반을
쪽에 따라 틀리겠죠. 아니, 이제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은, 농지청 받아야 되나? 이게 이제 지금 뭐 80년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30년, 40년 전이잖아요. 공무원이 그 서류도 10년인가 20년 되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서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농지 전용 비용 낸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라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내가 받으면 내야 돼.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야? 지목 변경하는 거야? 그 말도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참 이상해, 보면은. 제가 요새는 이제 바빠갖고 잘 안 다녀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수강생이 얼마 전에도 낙찰받은 것을, 토지 분할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측량 설계사무소 사설 측량을 해서 땅이 어떻게 생겼고 집이 어떻게 있다는 걸 다 알아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을 지분으로 샀으니까, 나머지 땅 주인하고 우리 땅하고 합의를 해서 네가 평수가 이만큼이니까 너는 저 땅 갖고 나는 이 땅 갖자. 합의 다 했어요. 그리고 다 갈랐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과에 가서 신청하면 이제 갈라주는 거거든요. 지적공사에 가서.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수강생부 가서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안 해준다고 하고 우리 강의실에 왔어. 교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뭘 그랬더니 내가 가니까 안 해주는데요. 그럼 내가 가볼게. 그럼 내가 갔어.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한 10분쯤 도착했어. 그래서 그거 오기 전에 내가 이거 근데 왜 안 해줍니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하면 해줍니다. 했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왔어. 그러길래 내가 얘기 다 했으니까 신청해서 그 분할하게끔 했더니 교수님 왜 내가 얘기하면 똑같은 소리 들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되고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당자도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이게 법규에 어긋나죠. 이게 맞지 않냐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담당자도 그게 맞네요. 이렇게 가요.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무조건 주장만 하면은 그게 이래서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도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아니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100제곱미터 미만은 안 됩니다. 그러는데 1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야. 그거는 저기 뭐야 도로야. 도로는 10제곱미터인지 20m인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도로로 자르는 거야. 그럼 이게 지목을 도로를 바꾸는 거야. 이게 바꾸는 거야.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야. 보면은 지금 보면 우리도 가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충분히 알고 가서 얘기하면은 금방 통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 허가를 받으라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 담당자하고 가서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 그건 이렇게 되는 방법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면 그때서야 내 얼굴 다시 쳐다봐요. 아는 사람이라 이러냐. 그러면 펜 갖고 있다가 옆에 이렇게 놓고 이거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법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하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금방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해도 알고 얘기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결과가 천양지창으로 어떤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면 농지법을 모르고 농지를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농지를 투자하기 전에는 농지법이 어떻게 됐는지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농지법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소장농도 안 되고 농지를 빌려줘도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짓고 이렇게 하다가 1996년대 이제 문민정부라 그러죠. 누가 문민정부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보면 세계가 하루같이 달라져요. 이게 보면은 글로벌화가 되는 거죠, 보면. 그 이제 FTA를 맞게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죠? 대한민국이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 수출로 먹고 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엊그저께 이제 그 일주일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뭐 가장 업적이 뭐죠? 외교, 러시아, 북방 외교라고 그러죠. 예. 그 북방 외교가 제가 항상 강의했던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했거든요. 올림픽을 하기 전까지 공산주의 국가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수련도 없었고. 그리고 그 김일성 정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을 아주 헐벗고 가난한 나라에 사진만 보냈고 자기네들은 그 저기 땅 수용했고 아파트 지어서 잘 산다고 선전만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조선은 알아도 한국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전에가 언제 올림픽인지 아세요? 84년도에는 LA하고 모스크바하고 나서 두 군데서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년 만인데 8년 정도 사실은 12년 만에 그좀 무슨 4년이 있었으니까 1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 국가가 대한민국이라서 올림픽을 한 거예요. 그때 이 공산주의 국가의 많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지휘들이 대한민국은 알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지네들이 빵을 하나 사려면 30분 줄 서는 거 봤죠. 대한민국의 구멍가게 앞에만 가도 1분만 좀 빵이 같이 빵이 다 있죠. 어디가 잘 사는 겁니까? 어디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조선하고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때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다 수결해 버린 거예요. 그때 중국하고 동북구랍하고 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수출이 어떻게 했나? 따블로 뛴 겁니다. 2년, 3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들고 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출이 늘어서 집값이 뛰는 건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소득이 늘어가지고 집값이 뛰는 거니까. 근데 소득은 안 늘었는데 집값이 뛴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FTA를 맞이해서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자동차, 핸드폰, 전자제품 다 팝니다. 제가 사실은 1978년도서부터 한 85년도까지 제가 중동에 있었어요.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휴가 나올 때마다 사온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전자제품이에요. 돈이 아니라 소니 580, 워크맨, 기억도 안 나. 지금 해외 나가서 일본 제품 사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니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다? 늘어서 이거를 외국에다 파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많이 하니까 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핸드폰, 전자제품 팔려면 니네들은 우리 농산물도 좀 사줘라. 조건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사준다고 해갖고 또 대무하고 네, 또 물대포 써서 죽었고 난리 번데기를 쳤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지만 여기 보게끔 되면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FTA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옛날하고 달라요.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FTA의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어떤다? 도와주자. 그리고 그게 농어촌 공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다 그때부터
만들어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자 저렇게 도와주자는 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분히 수출로 먹고 사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FTA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양 도와줘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농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농지의 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을 농지법으로 이제 다시 바꾸게끔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이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내서 이 FTA에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어떤다? 도와주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입니다.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농지법이 다시 바뀌게끔 됩니다. 94년도에 됐는데, 자,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 하죠. 지금 저기 우리 옵티모스에 의해서 돈 띄운 게 11조라고 그랬나? 얼마나 그랬죠? 이종희 씨? 그렇게 돈이 띄었어도 지금 그거 돈 띄었다고 해서 굶는 사람 봤어요? 여윳돈을 띈 거야? 먹고 살 돈을 띈 거야?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농지법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자기가 살 집부터 먼저 사죠. 집을 사고 나면 여유가 있게끔 되면 땅을 갖고 싶단 말이야. 땅을 항상 내가 사용하는 건 농지는 항상 사용을 해. 임야는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농지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덩어리 말고 항상 내 곁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년도 들어서부터 경제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말하면 이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외교로 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해서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돈 갖고 이제 나한테 땅을 좀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 땅 투자로 해갖고 다시 말하면 소장농, 옛날로 소장농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막은 겁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는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래서 농지법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었습니다. 농지개혁법 때도 그렇고 농지보전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렇지 농지 사면 그냥 사면 되는 것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가고 사면 안 돼. 농지를 그냥 샀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해갖고 자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하는 자로서 미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 확인을 위한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중에 당해 농지가 소지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제가 저기 얘기했죠. 내가 그 농지를 살아갔더니 이장이 농사 안 짓기만 막 소리 꽥 지르면서 도장 치고 좋다고.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농지를 살려고 그러면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러길래 무슨 농지를 사는데 또 이런 도장을 다 받아야 되나. 그 당시 그러고 그냥 샀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농지를 사두려고 위장전입,
해놓고 6개월 동안 전입해놓고 사놓고 등기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오네. 이렇게 해서 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공직에 간다 그러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농지를 사서 위장전입한 게 있나 없나. 근데 지금 그 후에 이제 다시 없어진 겁니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는 이거는 위장전입한 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걸리면 무조건 어떤다? 그거는 전부 다 그냥 아예 그 공직에 입문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이 예법이 바뀌어갖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 면허장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게 바뀌게끔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의 조건이 없이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안 지면은 팔아야 되고 농사를 지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을 때 매일같이 가봐야 돼? 2, 3일에 한 번씩 가봐도 돼? 2, 3일에 한 번씩 가봐도 되는 농지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봐야 되는 게 있고 매일같이 가봐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도 강의하지만 부산에서도 강의하죠. 세상이 참 좋아졌어. 어떻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서 강의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일일 생활권으로 든다? 다 서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km 이내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농계획서 우리가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된다고? 영농계획서입니다. 영농계획서는 내가 여기다가 이 농지를 사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겁니다. 지을 수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해주고 실질적으로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km에 6개월 이내면은 그것만 지키면 사고 나면은 짓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쳐다도 안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는 건 쉬워졌는데 농사를 안 지면 제재를 하는 식으로 된다? 법이 바뀐 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내가 만약의 경우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담당자 가서 봤더니 집이 있어. 집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 못 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농지다 하고 반려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법적인 건물이면 그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불법적으로 전용한 그 건물을 어떤다? 없애라. 없애라. 하는데 경매인 경우에는 내가 잔금도 내지 않았으니까 날 아직 없앨 수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준다. 근데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없애가지고 와라.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럼 내가 영농계획서를 배추를 심는다고 했어요. 배추를 심으려다가 무를 심었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답을 샀어요. 답은 뭐죠? 모내기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답을 쓰지 않고 거기다 어떤 흙을 메꿔서 전으로 만들었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전, 답, 과서는 법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대한 법률이 따르고 답에 대한 법률이 따르다 그러면 전에서 답으로 바뀐 것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이나 답이나 과서원이나 똑같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내가 허가를 받지 않고 답으로 쓰다가 전으로 써도, 전으로 쓰다가 과선으로 써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답으로 쓰다가 내가 흙을 메꾸면서 전으로 쓰고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전으로 쓴다? 바꿔주십시오. 전으로 쓰고 있다가 된다? 힘드니까 내가 과선으로 나무 심어서 과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이런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농지법이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km 이내 6개월을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20km에 6개월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추적을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20km 이내와 6개월 거리를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살아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감시하고 만약에 안 질 때는 팔게끔 하고 팔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 법이 바뀌게 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FTA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요것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